자, 그날은 야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온 날이었습니다. 천근만근 무거운 몸으로 기절하듯이 잠에 들려는데 처음엔 되게 작은 소리라서 무시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아씨, 이 시간에 누구야? 누구세요? 제 친구 현우가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너 꼴이 이게 뭐야? 정민아, 나 하루만 재워주면 안 돼? 아버지한테 쫓겨났어. 일로 와. 그러니까 제가 정민이네로 오기 1시간 전. 아, 진짜 왜 사냐, 진짜. 방에서 몰래 혼술을 하고 있었어요. 뭐 한다고 사냐? 취준생 3년 차에 드디어 처음으로 최종 면접까지 올라갔었는데 이번에 될 줄 알았지만 또 불합격. 그래서 쓰리다 못해 이 찢어지는 속을 소주로 달래고 있었죠. 그런데 나왔어. 현우는? 여행 가서 내일 온다던 아버지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신 거예요. 들키면 죽는다. 빛의 속도로 술 마신 증거를 막 숨기고 아버지가 방에 들어오셨습니다. 오셨어요? 하지만 앞불싸 냄새는 숨기지 못한 거예요. 지 냄새는. 아유, 또 술이야? 아니, 그렇게 허건 날 술만 처먹는데 어떤 회사가 너를 뽑겠니? 아유.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지가 방 안에 뒤지기 시작하셨어요. 뭐해? 에? 에? 이 뭐야? 결국 꽁쳐놨던 술과 안주들을 몽땅 압수당하고 말았죠. 그리고 죽어도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것까지도요. 뭐지? 공부하라고 용돈 줬더니 이런 거 사모았어? 제정신이야? 어? 아버지 이건 안 돼요. 이거 없으면 저 못 살아요 진짜. 뭐가 안 돼? 너도 같이 풀어야 되겠다. 따라와. 그렇게 한밤중에 제 친구는 잠옷바람으로 쫓겨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녀석이 쫓겨나서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십니까? 뭐야? 추워서 덜덜 떨리는 손으로 집 앞에 내놓은 쓰레기부터 뒤졌대요. 왜냐면 절대 뺏기고 싶지 않았던 그것을 다시 찾으려고요. 그게 뭐지? 야, 현우야, 그게 대체 뭔데 그래, 어? 보여줄까?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조심 꺼내더라고요. 아니, 아버지가 버렸는데 다행히도 진짜 하나도 안 깨진 거 아니야? 짜잔. 뚜껑을 열자 녹색 술잔 5개가 이게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열받지. 야, 아버지 갖다 버리지 그거. 술잔인데. 근데 이게 술잔이 좀 특이한 게 빛깔이 굉장히 오묘하고요. 딱 봐도 이게 뭔가 오래되고 비싸 보이는 물건이었어요. 얼마 전에 시장에서 득템했거든. 진짜 예쁘지 않냐? 현우는 마치 그 술잔을 보물 다루듯이 소중하게 이렇게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에 술을 딱 따르잖아? 그러면 진짜 신기하게 취업 걱정도 아버지 잔소리도 싹 잊게 되더라고. 야, 술이나 마시자. 그래, 야, 한잔 하자. 위로가 필요한 친구에게 술을 따라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분위기를 풀 겸 장난을 한번 걸었어요. 어디 얼마나 맛있나 나도 한번 마셔볼까? 술잔 하나를 손으로 집으려는데 건드리지 마. 그리고는 술잔이 든 상자를 온몸으로 감싸면서 저를 이렇게 노려보는 거예요. 뭐 빈정은 상했지만 일단 꾹 참았습니다. 왜냐면 오늘은 친구가 힘든 날이니까요. 알았어, 임마. 너 혼자 많이 마셔라.
그러다가 잠시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현우가 소주를 병째로 이렇게 마시고 있는 거예요. 아유. 야, 너 뭐해, 임마? 그 몇 분 사이에 무려 6병을 먹었더라고요. 어? 그게 가능해? 순간 등골이 오싹했습니다. 알았어. 야, 잠깐만 기다려. 어? 정말 친한 친구인데 그런 모습은 처음 봤거든요. 저는 급하게 술 깨는 약을 사러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다시 집으로 오기까지 대략 한 30분 정도 걸렸을까요? 일단 집안은 난장판이 됐고요. 어떡해.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야, 현우야. 제 친구 현우가 보이지 않는 야, 거예요. 현우야. 야, 너 어딨어? 현우야. 저는 불길한 예감에 황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런데 전화벨 소리가 집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어? 집에 있다는 건가? 소리가 나는 쪽으로 걸음을 옮길수록 심장이 점점 쿵쾅거렸습니다. 현우야. 너 거기 있어? 왜냐면 이 전화벨이 옷장 안에서 울리고 있는 거예요. 야, 김현우. 옷장 문을 현우. 확 열어젖혔어요. 너 괜찮아? 이게 나 오정민. 오정민. 친구는 핏발선 눈을 굴리면서 막 주변을 살폈어요. 그러다가 천천히 방금 전에 있었던 일을 저한테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뭔 일이 있었던 거야? 첫 잔을 나눠 마신 그때부터 저는 정신이 몽롱해졌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기억이 뚝 끊어져 버렸어요.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 한 손엔 깨진 소주병이 들려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점점 제 반대편 손목에 갖다 대고 있었어요. 마치 자해를 하려는 것처럼. 놀라서 당장 술병을 내려려 하는데 그때 등 뒤에서 여러 개의 손이 내려왔어요. 깨진 병을 쥔 제 손을 붙들고 억지로 끌어당기는 거예요. 정체를 알 수 없는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게 마치 어서 빨리 손목을 그으라고 재촉하는 것 같았어요. 저리가! 죽을 힘을 다해서 그것들을 뿌리치고 도망갔어요. 정신없이 숨은 곳이 바로 이 옷장 안이었던 거예요. 아.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정신을 차려서. 일단 저는 겁에 질린 현우를 근처 모텔로 데려갔습니다. 나 줘. 일단 해가 뜰 때까지만 일단 거기서 좀 쉬기로 했죠. 친구가 먼저 잠드는 거 확인하고 그다음 저도 옆에 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온몸이 점점 무거워지더니 죽을 힘을 다해 발버둥을 친 끝에 겨우 눈만 살짝 뜰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웬 낯선 사람들이 우울한 표정으로 눈을 이렇게 부릅뜬 채 제 친구 현우를 노려보고 있었어요. 오, 친구를 다 왜 이러네 자꾸.
이 사람들 대체 뭐야? 현우가 말한 그것들인가? 하지만 친구 녀석은 세상 모르고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무슨 좋은 꿈을 꾸는지 행복한 미소까지 지으면서요. 뭔가 이러다가 큰일이 날 것만 같았습니다. 하지만 온몸이 굳어서 이 목소리조차 나오질 않는 거예요. 저는 친구를 깨우기 위해 손을 진짜 힘겹게 뻗었어요. 제발, 제발 조금만 더, 조금만 더. 그때 충격적인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던 그 5명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창문을 확 열어젖히더니 그냥 그대로 뛰어내리는 거예요. 그리고 건물 아래로 뭔가가 부딪히는 소리가 들려왔어요. 그리고 이어서 또 그 뒤를 이어서 하나도 창밖으로 몸을 던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오, 무서워. 섬뜩한 이 죽음의 행렬에 저는 비명조차 지르지도 못했습니다. 어느새 남은 건 마지막 여자 하나. 그런데 창문이 아니라 잠든 현우 쪽으로 더 바짝게 다가가는 거예요. 양손으로 친구의 머리채를 잡아채서 질린 창문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현우는 의식 없이 축 늘어져 있고 저는 막고 싶어도 손발이 꿈쩍도 하질 않는 거예요. 안 돼, 안 돼. 잠깐만, 안 돼, 안 돼. 제발, 제발 멈춰. 제발, 제발. 당장이라도 떨어질 것 같은 그 순간 현우의 양팔이 뒤로 이렇게 쭉 뻗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보이지 않는 뭔가가 친구의 팔을 방 안으로 확 끌어당겼어요. 그러자 그 여자도 저를 옥죄고 있던 그 힘도 모두 사라졌어요. 다행이네. 현우야, 괜찮아? 너 진짜 죽을 뻔했어. 겁에 질린 정민이 표정을 보고서야 저는 상황을 깨달았습니다. 내가 또 죽을 뻔했구나. 하지만 좀처럼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왜냐면요, 조금 전까지 너무 행복한 꿈을 꾸고 있었거든요. 모텔 침대에 이렇게 누워있는데 정말 몸이 날아갈 것처럼 가벼워지고요. 저를 짓누르고 있는 모든 근심, 걱정들로부터 확 해방되는 기분이었어요. 이대로 다 버리고 다 떠나고 싶다. 그리고 저도 모르는 사이 침대를 벗어나 저 창문으로 향하고 있었어요. 조금만 더. 얼굴을 스치는 바람을 느끼며 이 창밖으로 몸을 던지려는 그때 야, 이 새끼야, 너 뭐해? 정신 안 차려? 뒤에서 피를 토하는 듯한 고함이 들려왔어요. 어찌나 슬프고 간절하게 저를 부르는지 듣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제발 이리 와. 아빠야. 그건 아버지의 목소리였어요. 아빠가 살렸네. 그 목소리가 아니었다면 난 어떻게 됐을까? 정말 상상만 해도 너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왜 여기에 있지? 제 바지 주머니 속에 이게 들어있는 거예요. 모텔까지 챙겨온 기억이
전혀 없는데 말이 되지 않잖아요. 야, 이거 아무래도 이 술잔 이거 뭐 있는 것 같아. 저희는 불길한 기분에 날이 밝자마자 그 술잔을 봉투로 몇 겹이나 이렇게 꽁꽁 감싼 다음에 폐기물로 바로 버렸습니다. 안도한 것도 잠시. 문자 한 통을 확인하고 눈물을 펑펑 흘렸었는데요. 왜? 그건 아버지한테서 온 문자였습니다. 아들, 요즘 많이 힘들지? 혼내기만 해서 아빠가 미안하다. 날 추운데 얼른 집에 들어와. 따뜻한 아버지. 사실 그 문자는요. 새벽에 제가 창문 밖으로 뛰어내리려고 할 때 도착한 거였습니다. 위험한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준 목소리. 그건 아들을 생각하는 아버지의 진심이 아니었을까요? 이 이야기는 그 시절에 겪었던 정말 잊지 못할 사건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4년 전이니까 2007년 한창 미혼이던 32살 때의 일이네요. 당시 국내에서 전 네로라는 이 철강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그때 드디어 제게도 엄청난 기회가 찾아옵니다. 직장 상사분께서 저를 부르시더니 잠깐 이렇게 싹 한 곳으로 부르시더니 방콕에서 우리 회사가 저 지사를 내려고 하는데 자네가 저 지사장을 한번 맡아보면 어때? 너무 좋은 기회. 기회인데 기회? 그렇죠. 방콕 지사. 심지어 초대 지사장 자리를 준다는 거예요. 와. 그렇게 도착한 방콕. 일단은 도착하자마자 뭘 해야겠습니까? 살 집을 찾아야겠죠. 살 집을 구하던 중에 마침 방콕에 제가 아는 형이 있었어요. 그 형한테 연락을 했더니 그 형님이 야, 내가 사는 콘도 정말 대박이야. 우리 옆동 그 빈 거 같던데 거기로 한번 와볼래? 와서 구경이나 한번 해봐봐. 라고 해서 그 선배가 살던 동네로 저는 가게 됩니다. 가서 봤더니 그 동네 이름이 얀나와라는 동네예요. 얀나와. 관광지랑은 아주 먼 로컬 동네라서 저 같은 주재원에게는 아주 딱인 동네였죠. 근데 그 형이 말한 그 콘도가 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아, 럭셔리. 정말 끝판왕이구나. 대박 중에 초대박인 거예요. 이거는 정말 시선 압도. 가구들도 정말 비싼 가구들을 배치가 돼 있고 모델하우스 보는 것처럼 너무 좋은 거예요. 게다가 옵션도 풀 옵션이. 어디 뭐 하나 나무랄 데가 없는 아주 좋은 집이었어요. 대신 이 집의 월세가 조금 비쌉니다. 그치. 컨디션 어, 그럼. 한 달에 한 80만 원 정도 되는데 이게 태국 물가를 생각하면 엄청 이게 좋은 돈이 아니고 굉장히 비싼 돈이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제가 누굽니까? 지사스죠. 지사장이에요. 예. 좋습니다. 단박에 저는 계약을 했죠. 그렇게 1년쯤 지났을까? 드디어 그 문제의 사건이 닥치기 시작합니다. 싱가포르로 출장을 갔던 저는 싱가포르 출장에서 돌아와서 현지 직원들과 뒤풀이까지 하고 돌아온 날이었어요. 완전히 파김치가 돼서 털레털레 콘도 건물로 들어오는데 갑자기 휙 하고 뭔가가 느껴지는 거예요. 이렇게 스쳐가는 것 같은 아주 불길한 느낌, 오싹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살던데. 놀라서 돌아봤더니 당연히 거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를 tas는데 갑자기 으슬으슬 거리더니 뭔가 한기가 이렇게 쓱 느껴지는 거예요. 아니, 이 덥고 습한 방콕에서 한기가 느껴질 리가 없잖아요. 그렇지. 아이 몸살 기운이다. 내가 너무 무리해서 몸이 좀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아니나 다를까 집 문을 여는데 이 순간
저도 모르게 무거워져서 무릎이 확 꿇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예. 그래서 저는 몸을 일으키고 아우 쪽팔려 이거 아우 뭐 이 정도까지 내가 이렇게 허약체야 막 이러면서 그날 샤워도 하고 잠을 잤습니다. 집에 들어가서 한참을 잘 자던 도중에 아까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한기를 느꼈다고요. 이 냉기가 응. 잠결에도 느껴지는 거예요. 스멀스멀 이렇게 냉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심상치 않은 기분에 눈을 싹 이렇게 떠봤는데 침대 옆에 의자에 하얀 비단으로 만든 태국 전통 의상을 입고 긴 머리를 차분히 내려뜨린 여자가 조용히 절 보고 앉아서 이렇게 활짝 웃으며 보고 있더라고요. 제가 추정하기에는 나이는 한 20살쯤 돼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그 여자가 절 보면서 라고 인사를 하는데 하고 놀랬지만 그 다음엔 뭐 하는 이 감탄이 나왔습니다. 감탄이 무서운 것과는 별개로 예뻐? 아름다웠나 보다. 소름 끼치게 예뻤습니다. 동료들한테 저는 다음 날 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동료들이 한 말이 아 요즘 좀 외로우셔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아 외로우면 다 그럴 수 있죠. 라고 장난으로 치부하길래 저도 아 몸이 안 좋아서 내가 몸살 기운에 그랬나 보다. 헛게 그래 보일 수 헛것을 있어. 본 거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그녀의 웃음의 의미는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라는 뜻 같았습니다. 그날을 기점으로 집의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한밤중에 갑자기 소름이 쫙 끼치는 바람에 눈을 떠보면 발치에서 뭔가 사사삭 기어가는 느낌이 들고 밤새 이 날카로운 손톱으로 유리를 긁는 소리가 너무 싫어. 이 소리가 계속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일이 바쁜 탓에 몸이 약해져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곧 그 생각이 틀렸다는 걸 알게 됩니다. 왜? 하루는 절친이었던 본사에 계신 선배가 연락이 왔어요. 아이고 우리 지사장님, 예? 나 곧 태국 출장 가. 오랜만에 한번 봐야지. 그래서 저는 너무 좋죠. 와가지고 우리 재밌게 얘기도 좀 하고 일단 저희 집으로 오시죠. 우리 집 호텔보다 더 좋아요. 집으로 이제 초대를 해서 간만에 얘기도 하고 밤이 늦어져서 이제 잠을 잘 시간이 와서 선배에게 안방을 내줬습니다. 아 우리 지사장님. 아닙니다. 제가 쇼파에 사겠습니다. 얼른 받으세요. 알았어, 나 이제 잔다. 안녕하세요. 알았어, 잘 자. 그런데 야 빨리 좀 일어나 좀. 좀 빨리 일어나 좀. 야 저기 안방에 저기 안방에 귀신 있는 것 같아.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자려고 하는데 자꾸 침대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야, 나 네가 장난치는 줄 알았어 처음에는. 근데 그게 아니라 눈을 떴더니 내 옆에 흰 옷 입은 태국 여자들이 여자들이? 들? 그리고 그 여자들의 옷이 옷이 막 내 몸에 스치는 게 느껴지더라고. 살아서 꿈이 아니야. 근데 갑자기 그 여자들이 나를 내려다보더니 내 코에 갑자기 화장실로 토를 하러 가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러다가 겨우 진정한 선배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야, 저기 여자 얼굴에 그 여자들이 피부가 죄다 녹아내려서 너무 징그러운 거야. 근데 그것보다 더 끔찍했던 게 피비린내가 섞인 듯한 그 썩은 냄새. 그 썩은 냄새가 너무 잘 느껴져. 그런 사건을 겪으니까 이 집에서 사는 게 점점 고역이 나요. 못 살아. 난 못 살아. 밤이 되면 그 후로 저는 거실에서 밤새 한국 예능을 켜놓고 꾸벅꾸벅 졸 수밖에 없었습니다. 맞아. 나도 그럴 것 같아. 그렇게 계약 만기일만 기다리던 어느 날 어머님께서 저를 볼 겸 겸사겸사 이 태국에 오신다는 거예요. 어머니 오게 하면 안 되는데. 문제는 숙소였습니다. 제가 제일 좋은 호텔을 잡아드린다고 어머니께 얘기를 해도 아이고 야 그런데 돈 쓰지 마. 뭐 하려고 돈을 써. 됐어 돈 쓰지 마라 그런데 어머니가 부득 그냥 제 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참고로 저희 어머님은 평소 불심이 아주 깊은 불자셨어요. 그래도 결국 저는 집으로 어머님을 모셔서 신신당부를 했어요. 어머니 저기 안방에서 주무시면 절대 안 돼요. 절대 가지 마세요. 절대 그 방으로 가지 마세요. 아셨죠? 근데 하필 그날 제가 회사에서 야근을 하게 된 거예요. 아이고. 정신없이 일을 처리하고 와보니 시간은 벌써 밤 10시. 10시? 혼자 계신 어머니 생각에 다급하게 집에 달려가서 현관문을 열었더니 어머니가 거실 소파에서 힘없이 앉아 계신 거예요. 전 바로 깨달았습니다. 혹시 보셨어요? 사실은 너 나가고 내가 집 청소를 좀 했거든. 근데 깜빡 침대에서 잠이 들었어요. 어머니가 그렇게 잠들고 시간이 얼마쯤 지났을까요? 이 귀에 발음이 다 뭉개진 외국어가 중얼중얼 들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는 갑자기 보이지 않는 손이 목을 계속 조르는 거예요. 동시에 막 깔깔깔깔깔깔 웃음소리들이 계속 나면서 누군가 미친 듯이 뛰어놀면서 그래서 어머니는 캑캑대면서 불경을 계속 외우기 시작했던 거예요. 바로 그때 보살님, 이 방에 처녀 귀신이 가득 찼어요. 어서 일어나세요. 누군가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리면서 목을 조르던 힘이 확 풀리더랍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벌떡 일어났는데 침대 발치에 있던 그 거울, 전신 거울이 하나 있었는데 얼굴이 썩어서 문드러지고 피부가 흉측하게 녹아내린 여자들이 낄낄대면서 주변을 마구마구 뛰어다니고 있었던 겁니다. 그중에 가장 기이했던 것은 이 미친 듯이 날뛰는 이 여자들 사이로 혼자 흰옷을 입고 의자에 가만히 앉아서 빙그레 웃고 있는 소름 끼치도록 예쁘장한 여자였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처음에 나왔던. 바로 1년 전 제가 봤던 그 여자였습니다. 다음 날 어머니는 국제 전화까지 거셔서 평소에 다니던 절에 이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자 그 절에 비구니 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집이 터가 센 것 같아요. 그 기를 좀 눌러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팥과 소금 그리고 식칼을 사오세요.
단 시카를 살 때는 반드시 큰 걸로 사셔야 합니다. 얼른 다녀오세요. 이 이야기를 듣는 즉시 마트로 가서 팥과 소금 그리고 시카를 준비했습니다. 준비를 마치고 어머니는 침실 문 앞에 서서 스님이 알려준 대로 잡기야 물러가라! 잡기야 물러가라! 온 집안 구석구석에 팥과 소금을 뿌리셨죠. 그리고 그 후 그 자리에 서서 식칼 든 손을 앞으로 쭉 내민 후에 그대로 칼을 떨어뜨렸어요. 그런데 제 상식으로는 절대 이해할 수 없는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땅에 닿자마자 반동으로 퉁 튀어오르더니 그 자리에서 수십 번을 이리저리 퉁퉁퉁퉁 계속 튕긴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스님이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하세요. 저와 어머니는 식은땀을 흘리면서 그 위로 식칼을 떨어뜨렸습니다. 하지만 칼은 여전히 그 자리에서 계속 위험해, 무서워. 튕기더라고요. 스님은 계속 한 번 더, 한 번 더 이렇게 계속 한 번 더를 외치셨고 그렇게 10번이 넘게 시도한 끝에 칼이 튕겨오르는 횟수가 5번, 3번, 2번 그리고 결국에는 바닥에 툭 떨어져서 다시는 튀어오르지 않았습니다. 진짜 신기한 경험이다. 스님, 이제 칼이 멀쩡하게 떨어졌어요. 그 소식을 들은 스님이 경고를 하시더라고요. 지금은 길을 눌러놓은 것뿐이니까 가능한 빨리 이사 가세요. 이사 가기 전까지 방에 뿌린 팥과 소금 절대 치우시면 안 됩니다. 꼭이요. 결국 저는 스님의 조언에 따라서 다급하게 새 집을 구했습니다. 다행히 이사한 후로는 평탄하게 별일 없이 주재원 생활도 잘 마무리를 했고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태국 지점에 전화를 할 일이 생겼었어요. 그 여성 직원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또 오랜만에 태국어를 들어서인지 문득 그날 일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한국에서도 못 본 귀신을 내가 태국 가서 볼 줄 누가 알았겠어. 이것도 다 추억이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 여자 직원분이 그때 얀나와에서 지내셨죠? 그 동네 어디 사셨죠? 그 왜 20층짜리 엄청 큰 콘도 있잖아. 수영장이 있고. 알지? 그랬더니 그 직원이 집이 거기였어요? 라고 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면서 저는 왜? 그 콘도 유명해? 라고 물어보니 그 직원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콘도 생기기 전에 거기 뭐였는지 아세요? 처녀들이 죽으면 거기서 장례 치러주는 사찰이 있었어요. 그래서 미혼 남자가 이사 오면 귀신이 호시탐탐 노리다가 기가 허해졌을 때 등에 엎혀서 집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저앉았을 때 엎었어. 그 동네 사람들은 이 얘기 다 알걸요? 잠깐만. 그 귀신 아니었을까요? 이 얘기를 듣는데 그날이 생각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첫날. 싱가포르에 출장 갔다 온 바로 그날. 현관 문 앞에서 이상하게 몸이 훅 꺼지고 무릎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은 바로 그날. 귀신이 제 등에 엎혀서 들어왔던 걸까? 전 그 여자의 사와디카라는 그 인사말이 너무 소름 돋습니다. 김현진 씨가 네네네. 보내주신 일화인데요. 제가 현진 씨의 시점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에겐 깊이 빠져있는 취미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스킨스쿠버 다이빙인데요. 나 진짜 좋아하는데. 필리핀 엄청 좋은 스팟이 많아. 다이빙하러 세계 각지를 돌아다니던 전 2006년 필리핀에 있는 민도로 섬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거기에 사방비치라고 다이버들의 성지라고 불리는 해변이 있거든요. 저와 일행들이 묵게 될 숙소는 사방비치에서도 전망 좋기로 유명한
풀빌라 리조트였습니다. 아하, 좋아, 좋아. 비행을 마치고 리조트에 도착하니까 벌써 새벽 1시. 시간이 늦었으니 어서 자자며 다들 방으로 흩어졌죠. 제 방은 저 혼자 쓰기엔 상당히 넓은 방이었는데요. 다른 건 여느 호텔들과 다 비슷했는데 딱 하나 특이한 건 가구인지 뭔지 모를 게 흰 천으로 덮여 있는 거예요. 아무래도 TV처럼 보였는데 전 TV 볼 생각이 딱히 없어서 천을 걷어보지도 않고 그다지 신경을 쓰지 않았죠. 일단 짐부터 풀자 싶어 가방을 열고 짐 정리를 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로 진한 향내가 진동을 하더라고요. 환기도 시키고 담배도 피울 겸 산책을 나갔습니다. 리조트 정원이 널찍해서 새벽에 혼자 걷는 것도 나름 운치가 있더라고요. 발길 닿는 대로 이리저리 걷고 있는데 웬 나뭇잎 바스락거리는 소리에 주변을 둘러봤느냐 나무 옆으로 사람 몸통 같은 게 삐쭉 나와 있는데 나무 밑을 마구 파헤치듯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아, 이 새벽에 혼자 왜 저러고 있지 싶어서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아 뭐야? 뭘 그렇게 놀래? 다이빙 일행인 재우 씨였어요. 다행이다. 재우 씨는 제 방 아래층에 묵고 있었는데 담배 피러 나왔다가 절 보고 반가워서 여러 번 불렀대요. 근데 아이 근데 사람이 불러도 대답이 없어. 근데 죄져 보여. 어디? 죄져 이 시간에 나서 혼자 땅 파고 있잖아. 아 있긴 뭐가 있다는 거야. 아니 저기는 저 그 사람이 있던 자리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 갔지? 어떤 흔적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 피곤해서 헛걸봤나 보네. 얼른 들어가서 자. 아니 분명히 있었. 잘못 봤나? 좀 찝찝했지만 저도 그냥 잘못 봤겠거니 하면서 일단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복도에서 막 일본어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일본 관광객이 왔나 보다 싶었죠. 그래, 새벽에 체크인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각자 자기 방으로 흩어지면 조용해질 줄 알았던 그 소리가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계속 문 밖으로 들려오는 거예요. 저는 더 이상 못 참겠다 싶어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문을 벌컥 열고 Hey! Excuse me! 근데 복도에 아무도 없었던 겁니다. 괜히 으스스한 기분이 들어서 저는 얼른 자리로 돌아와 억지로 잠을 청했습니다. 그렇게 겨우겨우 잠이 들었을 때였어요. 근데 일본인들이 떠드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내가 잘못 들은 게 아니었네. 근데 뭔가 나풀나풀 거리는 거예요. 덮여있던 흰 천 말곤 뭐가 안 보이더라고요. 또다시 나풀거리는 무언가가 보이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쭈뼛 서는 기분에 다시 불을 켰죠. 근데 또 안 보이는 겁니다. 제가 헛것을 보는 건지 아니면 진짜 귀신이라도 있는 건지 확인해보자 싶어서 이번엔 그게 보이지 않더라고요. 전 혹시라도 또 뭐가 보일까 봐 옆으로 돌아 누워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공이 튀기는 듯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게 제 침대 아래로 쑥 들어가는 겁니다. 침대 아래 깜깜한 틈 속에 가만히 멈춰 있더라고요. 크기는 한 요만한 정도? 크네. 가방? 열매 같은 그런. 좀 더 자세히 보려고 빤히 그걸 쳐다보고 있는데 그 순간 그 둥근 물체를 더듬더듬 돌려가면서 만져봤는데 점점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걸 뒤로 돌려본 순간 제가 잠기가 밝아서 대굴대굴 통통거리는 공 튀는 듯한 소리가 나서 고개를 돌려서 쳐다봤죠. 근데 털뭉치가 있더라고요. 근데 털뭉치가 슬슬슬 굴러오더니 제 가슴 쪽으로 튀어오르더라고요. 그래서 무의식 중에 잡았죠. 잡았는데 머리카락이 느껴지더라고요. 그 다음에 손으로 만졌더니 손에 사람의 눈, 코, 입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이거 사람 머리구나. 이거 여자네. 제가 깜짝 놀랐죠. 와, 이게 무슨 일이야. 방을 뛰쳐나와 달려간 곳은 절씨, 문 좀 열어봐, 절씨. 그런데 절씨. 방금 제가 뛰어내려온 위층 복도에서 다시 그 통통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절씨, 제발 문 좀 열어줘. 아 현진 씨, 이 시간에 뭐 하는 거야? 나 귀신 봤어, 귀신. 진짜 귀신 봤다고. 아까부터 왜 이러는 거야? 꿈 꿨겠지 꿈. 아, 진짜라니까. 그것도 머리통만 굴러와서 나한테 확 튀어 올랐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뭘 봤다는 거야? 도저히 제 방으로는 못 가겠어서 그 방 소파에서 자기로 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길래 현관문 쪽을 노려보며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었죠. 그러다 한참 뒤에 저도 모르게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상한 소리에 저는 화들짝 놀라 눈을 떴습니다. 지우 씨 괜찮아요? 조심히 다가가서 보니 재우 씨가 온몸이 마비된 듯 굳은 상태로 누워서 저를 보고 있는 거예요. 뭔가 말하고 싶어 하는데 말은 못하고 계속 하는 게 가위에 눌린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재우 씨 표정이 뭔가 이상했어요. 지우 씨. 저를 바라보다가 다시 눈알만 굴려서 제가 누워있는 소파 옆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그때 지우 씨.
순간 갑자기 어떤 손이 나타나서 그 머리통을 쓱 집어드는 겁니다. 마치 교회 성가대 복장처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 옷 위로 머리가 없었습니다. 그거 찾으러 왔구나, 찾으러 왔구나. 그 순간 바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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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시 일어나야 돼. 바쁜가봐. 바쁜가봐. 제시 일어날 때 제시. 가위에 눌린 재우 씨를 미친 듯이 흔들어 깨운 후에 혼비백산한 채로 방을 뛰쳐나왔죠. 정원으로 달려나갔는데 저희 팀 가이드가 겁에 질려서 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머리 떨어져 있는데 머리 괜찮은데. 설마 두 분 또 봤어요? 어떡해. 저만 본 게 아니고요. 알고 보니까 가이드도 저희랑 똑같이 머리만 통통 튀어다니는 귀신을 다 같이 본 거야? 보고 뛰쳐나왔던 거예요. 셋이서 똑같은 귀신을 봤으니 분명 이 리조트에는 뭔가 문제가 있다 싶었죠. 그치. 저희는 리조트 직원을 불러서 확인을 요청했고 제일 먼저 제 방으로 갔습니다. 여기서 봤다는 거죠? 네. 제가 침대에 누워 있었는데 뭔가 옆에서 뭔가 막 나풀나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불을 켜고 여기를 딱 볼. 손으로 덮여 있는 건 뭐지? 다른 방에는 없는데? 그냥 TV 덮어둔 거 아니었어요? 제사를 지내는 작은 재단이었어요. 그 재단을 왜 방에 그러니까. 그 방을 잡으면 어떻게 해, 그런 거를? 그것도 향이 수북히 쌓여 있더라고요. 아까 그 향. 어젯밤 제 방에서 나던 향내가 이거였나 싶었던 그때 그냥 소문인 줄 알았는데 진짠가 보네. 아니, 이게 뭔데요? 그 얘기를 듣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는 거예요. 바쁜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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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품까봐. 하품까봐가 무슨 뜻이에요? 그래서 물어봤죠. 하품까봐? 너 일본인이냐? 라고 묻는 거예요, 필리핀 말로. 이 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과 미군이 그 섬을 쟁탈하기 위해서 엄청난 전투가 벌어졌대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많은 희생이 있었고 그 리조트 터가 거기서 사람들을 많이 이제 죽이고 매장을 했던 걸로 그 터가 알려져 있어요. 그게 진짜인지는 모르겠지만 거기에 고스트 유령 귀신들을 많이 봐서 현지인들이 거길 가기에 꺼리는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뒤이어 확인된 사실은 제가 밤에 일본인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그렇게 시달렸는데 그날 그 리조트에는 일본인 투숙객이 단 한 명도 없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저희 셋이 봤던 끔찍한 형체. 그건 정말 전쟁 때 목이 잘려 사망한 희생자의 혼이었을까요? 저 멀리 중동에서 박혜진 씨가 보내온 사연입니다. 먼저 제보자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중동 카타르에서 예전에 살았었을 때 겪었던 일이에요. 사실은 제 자식 일이라서 남한테 쉽게 털어놓기가 굉장히 꺼려지고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번에 한번 속 시원하게 털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부턴 제가 혜진 씨가 되어서 중동에서 겪은 소름 끼치는 경험담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예. 저희 집은
2층 단독 주택이고 1층엔 부엌과 거실, 2층엔 부부방과 아이들 방이 각각 있습니다.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이거든요. 이 집입니다. 아이고. 집에서 이제 생일 파티 하고 있는 단란한 한때군요. 예, 이런 사진입니다. 당시 지훈이는 9살, 둘째 지혁이는 5살. 둘 다 성격이 밝고 아주 장난치는 걸 좋아하는 개구쟁이들이었습니다. 남편이 출근하면 저랑 아이들은 단지 내 공원에서 공놀이도 하고 맛있는 도시락도 먹으면서 뭐 매일매일 소풍처럼 즐겁게 보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부터 저는 잠을 잘 수 없게 됐습니다. 시작됐다. 그날도 여느 때처럼 아이들을 재우고 잠자리에 들던 참이었어요. 갑자기 아래층에서 뭔가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거 뭐야? 뭐야? 거실인데. 무슨 소리지? 처음엔 잠결이라 잘못 들었나 싶었죠. 다시 눈을 감으려는 그때 일어나 봐. 누가 들어온 것 같아. 응? 누가 온 것 같아. 누가 와? 순간 아이들이 너무 걱정이 됐습니다. 저희는 무기가 될 만한 걸 손에 들고 먼저 아이들 방으로 뛰어갔어요. 첫째 지훈이는 깊게 잠들어 있었고요. 둘째를 확인하는 순간 지혁이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슨 일이야? 남편과 함께 1층으로 조심스럽게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테라스로 나가는 유리문 커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거예요. 아, 글로 들어갔구나. 들어왔어. 유리문 쪽으로 다급히 발걸음을 옮기는데 그때 발끝에 뭔가가 툭 닿았어요. 그건 아이가 늘 품에 안고 다니던 애착 인형이었어요. 여보! 다친 데 없어? 지혁아. 저 괜찮아? 지혁아. 지혁아. 아무 미동도 없이 무표정하게 뭔가를 바라보고 있는 지혁이. 그 순간에는 왠지 그쪽을 봐서는 안 될 것 같은 느낌이 확 들었어요. 아이를 방에 재우고 제 침대에 누워서 지혁이가 왜 거기 있었을까 생각하며 뒤척이고 있는데 다시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설마 또 지혁인가? 혼자 아래층으로 내려갔습니다. 지혁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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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러고 있어? 아이의 얼굴이 핏기 하나 없이 새파랗게 질려서는 엄마 너무 추워요. 저를 보고 너무 춥다는 얘기만 반복하는 거예요. 가자. 들어가자. 하지만 여기는 카타르. 그치, 거기는 중동 특성상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아주 덥고 습한 날씨인데 아이는 벌벌 떨면서 계속 춥다고 얘기합니다. 생전 처음 보는 아이의 모습이 왠지 낯설고 무섭게 느껴졌어요. 놀라지. 다음 날 아침 밥을 먹는 아이에게 간밤의 일을 살짝 물어봤어요. 지혁아, 근데 어젯밤에 왜 나갔다 온 거야? 글쎄, 모르겠는데. 뭐지? 분명 뭔가를 아는 것 같은데
마치 모르는 척 숨기는 느낌이랄까? 이상한 것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땀좀 봐봐. 안 돼, 벗어. 벗어, 땀좀 봐봐. 땀이 주룩주룩 흐르는데도 그 더위에 아이가 옷을 여러 겹으로 껴입는 거예요. 온몸에 땀띠가 나도 아이는 춥다고 말하면서 옷을 절대로 벗지 않는 겁니다. 이상한데?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혁이와 산책을 나가는데 마당에서 물을 나르던 이웃집 카타르인 아저씨와 눈이 마주쳤어요. 아저씨가 며칠 전 밤에 있었던 일을 묻더라고요. 뭔가 도움을 얻을 수 있을까 싶어서 그동안 겪은 일들을 털어놨습니다. 그런데 아저씨가 이제 뜻밖의 말을 건네는 거예요. 아이가 소아 목류병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목류병. 밤마다 들리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소리. 그리고 이어지는 계단을 내려가는 지혁이의 발소리. 매일 밤 뜬 눈으로 아이를 지키며 저는 극도로 예민해졌습니다. 아이가 밤마다 이러는구나. 그렇게 며칠이 흘렀을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그날 밤이 찾아옵니다. 머리맡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졌어요. 조심스럽게 눈을 뜨자 얼굴이 핑크색으로 된 여자가 저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한참이나 저를 보던 여자가 갑자기 뭔가를 얘기를 하는데 건비자디. 오늘 제목인데요, 우리. 무슨 말이지? 처음 듣는 말이지만 왠지 소름이 돋아 귀를 막고 고개를 세게 흔들었어요. 그때 뭐야? 얘기가 됐나? 공비자디. 재혁아, 너 왜 그래? 순간 제 아이지만 너무 소름이 돋고 무서워서 지혁이를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일주일 사이에 이상하고 기이한 일들을 연달아 겪고 나니 제 멘탈은 그냥 너덜너. 맞아. 불안한 마음에 몸을 바쁘게 움직이기로 했죠. 청소를 하고 잠시 소파에 누워서 쉬고 있는데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어요. 눈을 조심스럽게 떴는데 눈앞에 어젯밤 그 여자가 저를 똑바로 또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몸에서는 물을 뚝뚝 흘리며 눈앞으로 천천히 다가오는 여자. 그리곤 무언가를 말을 하려는데 그 목소리가 마치 물속에서 말하는 듯 아득하게 들려요. 그때 여자의 날카로운 손톱이 쭉 길어지더니 제 양쪽 귀를 찌르기 시작합니다. 귀가 너무너무 아팠어요. 근데 갑자기 말소리가 선명하게 들리기 시작합니다. 건비자디였습니다. 찾아줘. 찾아줘. 찾아달라고. 저기, 얘들아 왜 그래? 눈을 뜨자 남편이 제 몸을 감싸 안더니 뭔가 이상한 것을 본 것처럼 저를 걱정스럽게 보고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제가 누워있던 곳은요. 테라스 바닥이었고요. 남편이 저를 발견했을 땐
찾아달라는 말을 계속했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이 출근을 하다 말고 헐레벌떡 집에 와서는 뜻밖의 말을 합니다. 아니 앞집에 무슨 일 생겼나 봐. 지금 경찰차 오고 막 난리도 아니야. 앞집? 무슨 일? 이웃집 주변에 사건 현장에서 볼만한 그 폴리스 라인이 쳐져 있고요. 특히 물탱크 주변에 줄이 여러 겹으로 쳐져 있는 겁니다. 뭐가 있나 보다 거기. 그리고 이웃집 아저씨가 수갑을 채워진 채 경찰에 연행되고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이웃집에서 일하던 인도계 가정부. 알고 보니 이웃집 아저씨가 가정부를 성폭행을 한 후에 물탱크에 유기를 했던 거예요. 그제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밤마다 우리를 찾아왔던 그 여자. 바로 이웃집 아저씨에게 살해를 당한 인도인 가정부가 아니었을까요? 그리고 이제야 이해되는 게 있었습니다. 지혁이가 뚫어지게 보고 있었던 건 시신이 유기된 물탱크였습니다.